주말 동안에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날 존슨 총리와 융커 위원장 그리고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 수석 대표와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오찬을 가졌었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기술적인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협상 두 번째 시간이 바로 20일 날 존슨 총리를 제외하고 융커 위원장을 제외하고 어찌 보면 실무 당사자인 유럽연합 브렉시트부 협상 수석 대표와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 둘이서 브뤼셀에서 미팅을 갖고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이 협상이 끝난 다음에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성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봤더니 안전장치 대안과 관련한 제안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서 논의했다.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희망이 아주 조금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나온 이유는 최근 영국에서 유럽연합에다가 어떤 제안서를 제출했잖아요. 물론 그 제안서는 핀란드 총리가 9월 말까지 영국이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으면 끝났어 이렇게 뭔가 그 기한을 데드라인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얘네한테 제안서라도 좀 뭔가 이렇게 내놓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영국이 유럽연합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그 제안서 제출만으로도 유럽연합은 그래 뭐 영국 얘기 한번 뭐 들어주지 뭐 이렇게 약간 기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측에서 맨 처음에는 재협상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영국 내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된 내용을 보면 일단 유럽연합과 재협상을 해보고 안 됐을 때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이 법안을 통과했습니다만 그 법안은 영국 의회 내의 일이고 그 법안을 가지고 유럽연합에서 27개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줘야지만 가능한 그만큼 지금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사실 좀 까칠하죠. 그죠? 마크롱 대통령만 하더라도 영국은 쟤네 아무래도 노딜밖에 없어 이렇게 단정 지을 정도로 자 그랬던 유럽연합이 이번에 영국의 제안서를 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흔들린 거죠. 그 제안서에 대해서 우리 유럽연합은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쟤네가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굳이 똥도 서서 쌀 것 같은 꼿꼿함을 가지고 버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단지 조건이 뭐냐면 그 제안서 내용이 실행 가능하고 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해법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지만 우리 유럽연합이 좀 마음을 열어보겠다. 뭐 이런 전제 조건은 달았습니다. 미쓰리가 영국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 문제는요. 그러니까 브렉시트 문제는 우선은 사실 2016년 6월 23일로 돌아가 보면은요. 그때 브렉시트 국민 투표를 했을 때 52% 대 48%였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수는 넘겼지만 어찌 보면 브렉시트를 원하는 국민과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는 국민의 비율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로, 그러니까 압도적인 표 차이로 영국이 브렉시트를 가결시킨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때 52대 48 가결을 보면서 쟤네 브렉시트 안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자꾸 방송 중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렇게 이제 저러고 있다가 이제 궁뎅이 다시 비비대고 3년 동안 이렇게 진행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지금 만약에 국민 투표를 다시 한다면 국민들이 그따위로 하려면 브렉시트 하지 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2016년도에 브렉시트 국민 투표 때도 그렇게 많은 득표를 가지고 브렉시트를 진행한 건 아니었고요. 자, 거기에다가 브렉시트를 총괄하는 메이 총리조차도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과연 그게 브렉시트가 원활하게 됐겠느냐. 당연히 쉽지 않았던 거겠죠.
굳이 지금 와서 존슨 총리라는 그런 뼛속까지 강경 브렉시트 논자가 총리가 되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고, 사실 뭐 노이즈라기보다는요, 노이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간에 대한 압박이겠죠. 10월 30일밖에 남지 않았던, 그리고 그동안 이미 영국은 2번씩이나 연기했었고, 만약에 또 연기하고, 또 연기가 되든, 또 만약에 노딜이 되든, 그냥 사람들이 이제, 아우, 쟤네 뭐 하고 있니? 아우, 개 짜증나. 뭐 이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자, 거기에다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단순히 영국이 유럽연합에다가 우리 탈퇴할게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두 조직이,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와 유럽연합이라는 조직이 합의를 봐야 되고, 그 두 조직 사이에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의 어떤 머릿수가 서로 의견을 모으려고, 일단 머릿수가 많고요. 영국 내에도 보수당, 야당 중에도 또 야당이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지난번 유럽의회에서 지금 집권당인 보수당과 제1야당 노동당이 참패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지금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공이 너무 많다. 보수당 내에서도 브렉시트 노딜이라도 하자. 노딜은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 제러미 코빈이 나 임시 총리하고 싶어 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자유민주당 총리 같은 경우엔 야, 니네 노동당 지난번에 유럽의회에서 참패했잖아. 너 그 사람들의, 국민들의 어떤 신임도 얻지 못하는 네가 무슨 얼어 죽을, 야, 내가 총리할게, 이런 식으로 야당 내에서도 지금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의 어떠한 그 작은 미묘한 차이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제2국민투표를 하든 뭐 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노딜 브렉시트를 막자라면, 지금 자유민주당 같은 경우엔 아예 브렉시트 자체를 그냥 철회시켜버리겠다는 아주 작은 미묘한 그런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또 제1야당 노동당 내에서 이 제러미 코빈 대표와 그리고 왓슨 부대표가 또 의견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날 제1야당 노동당 전국 집행위원회에서 이 부대표 자리를 없애는 방안을 표결에 붙였다고 합니다. 찬성이 17표, 반대가 10표. 즉, 이 부대표 자리를 없애는 가결 기준이 3분의 2를 통과해야 되는데 찬성이 17표밖에 받지 못해서 이 부대표 자리 없애는 방안은 부결된 건데, 만약에 이때 3분의 2 이상을 받았다면 제1야당 노동당에서 제러미 코빈이라는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왓슨이 차지하고 있는 부대표 자리가 있는데 그 부대표 자리 따위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 제러미 코빈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조기 총선을 우선적으로 개최하자. 그리고 조기 총선한 다음에 노동당이 집권을 하면 유럽연합 관세 동맹에 남아있는 것, 그리고 단일 시장에 대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2국민 투표를 실시하자. 그러니까 지금 제러미 코빈 생각에는 총선을 하면 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그리고 자기가 임시 총리를 맡으면 관세 동맹 유럽연합에다 잔류시키고 단일 시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를 자기가 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부대표인 왓슨은 총선하기 전에 브렉시트에 관련된 제2국민 투표를 하자, 이렇게 지금 제레미 코빈 대표와 왓슨 부대표조차도 의견이 다릅니다. 이래서 영국 문제가, 저는 사실 미래를 우리가 전망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미쓰리가 원하는 바는 사실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를 본다라기보다는 1월 31일까지 연기되는 쪽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지금 너무나 머릿수가 많고 복잡하고 제가 앞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영국과 유럽연합의 이런 브렉시트 문제는 너무나 어렵다. 어찌 보면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너무 뻔히 보이는 카드라면 영국 문제는 읽어야 될 사람의 마음이 너무 많은 거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물며 2016년 6월 23일 날 국민들 마음조차도 52대 48%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좀 비등비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영국의 문제는 쉽지가 않다. 하물며 이제 영국 야당도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노동당 내에서도 대표와 부대표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 영국 문제는 사실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몰라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영국이 유럽연합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 제안서를 받은 유럽연합이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이 그냥 제안서 같은 것도 안 내고 그냥 무대뽀로 막 협상하자고 하고 막 개길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문서로 예쁘장하게 PPT로 만들어 왔네? 그래 한번 읽어볼게. 한번 만들어 온 것에 대한 정성이 가득해서 한번 읽어는 볼게.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그러나 영국은요, 지난번에 누가 그랬죠? 존슨 총리인가요? 아니면 브리스트 장관이 그랬잖아요. 핀란드 총리 지가 뭔데 데드라인을 정하는 만에 이렇게 기분 나쁜 언지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영국이 지금 유럽연합한테 뭔가 공손해 보이는 어떤 제안서를 이렇게 문서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바쳤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유럽연합 측에서는 되게 그걸 가지고 일단 감동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감동을 이제 누가 기분 나빠할 거냐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서 가지고 온 게 뭐 이렇게 대수예요? 쟤네는 아직 생각이 변화가 없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감동받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물론 독일 메르켈 총리는 아이고 이 사람들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지금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되면은 우리 독일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입장이고요.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지금 9월 하순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뭐다? 지리멸렬이다. 지리멸렬. 언젠가부터 이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그동안 매일 헤드라인을 기록했던 거와는 달리 이제 어떤 그 중요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두 정상이 시진핑과 트럼프가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그동안 서로 생쇼했던 거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땅땅땅 이렇게는 못하고 그냥 한쪽에서는 대화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제재하고 또 한쪽에서는 수출 규제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수입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사이가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중국은 또 위험한 나라다고 얘기하고 뭐 그럴 가능성, 그런 식으로 지리멸렬하게 끝날 가능성. 문제는 지리멸렬하면서 끝나면 다행인데 지리멸렬하면서 안 끝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10월달에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9월달에 진행된 실무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9월달 실무단 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요. 아무리 실무단이지만 그래도 쟤네가 정말 뭔가 딜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관세에 대한 문제가 가장 먼저 제시가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콩을 사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관세 문제가 제일 먼저 나와야지만 쟤네가 뭐 스몰 딜이든 뭐 잠정 합의든 뭔가
얘기할 생각이 진짜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중국이 미국에 콩과 농산물을 사주기로 했다. 아, 이거 우리가 원투데이 듣습니까? 예? 뭐 지난번에 미국 항구에서 콩이 300만 톤이 실렸다. 300만 톤이 아니라 한 300만 한 자루 정도 됐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 정도로 특히 중국은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 민족이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중국을 갔다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 제가 남자친구한테 계속 우리 중국점 한번 가자. 제가 꼬시고 있는데 별로 중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얼마 전에 인도 출장을 댕겨왔는데요. 인도 출장을 가서 예, 한 2주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퇴근하면서 일하고 이제 호텔로 가면서 저랑 통화하면서 와, 자기야 저기 소가 있네? 그래서 저는 되게 빵 터졌어요. 자기 혹시 어디 시골에 출장 갔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예, 도시 한가운데래요. 근데 막 도시 한가운데 막 소떼가 막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너무 예, 좀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진 보면서 야, 인도는 아직 멀었구나. 예, 우리가 사실 중국의 어떤 인구 구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또 어떤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가 또 인도 아니겠습니까? 예, 인구 구조상. 그리고 사실 인도도 가능성이 있고 좀 개발됐고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몇 장의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와, 인도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예. 전 중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중국을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예, 중국을 그렇게 남자친구가 몇 번 중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번에 인도 출장을 갔다 와서 나 다시 빨리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고 싶다고 예, 다시는 인도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중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예, 제가 중국에서 사업하셨던 제 멘토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중국인들이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정말 속내를 안 주는 사람들이구나. 예. 우리가 일본 사람들도 사실 그렇다고 하죠. 근데 우리 까놓고 얘기하면 자기 속내를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겉으로는 막 친절하고 그러지만 속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국은요. 저는 이번에 이 9월달 실무단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콩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딱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아이고 저 미국 또 중국한테 또 당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지난 9월 20일 방송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중국 무역 협상팀이 원래는 이제 이번 주에 미국 농가를 방문하기로 했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고 실무 교섭 일정도 축소시키고 예정보다 빨리 중국으로 복귀하기로 했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협상 타결 필요 없다라고 했고 중국과 부분적인 딜이 아닌 포괄적 딜을 원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명 빈정상에서 얘 안 할래. 우리 중국은 그냥 여기 와서 트럼프 대통령 표밭이 걱정하고 콩 안 사준다고 하도 찡찡거리니까 콩 좀 사주러 왔는데 와서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하는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아쉬울 거 없이 야 우리 중국이랑 무역 협상 2020년까지 해도 되고 그다음에 콩 사주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빨리 항복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 어떤 협상단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우리는 그냥 콩 좀 사주고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알았어?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5월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짜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판을 깨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민주당에서 당연히 하물며 공화당에서조차도 어설픈 딜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걸 누구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 알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가한 압박을 중국 금융권으로 확대 가능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금융권을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감을 내놓았고요. 그러나 미국 무역 대표부는 이틀간 우리 중국과 만난 거 생산적이었어. 그리고 10월달 워싱턴 장관급 회의 개최할 거야. 이렇게 끝까지 어떤 실마리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한 주 시작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 2090, 2080 그 정도 가게 되면 당장 증권사들이 연말에 코스피 증시 뭐 2200 간다, 2300 간다 그렇게 얘기할 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에서 4분기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하다. 3분기 실적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향방이 관건이긴 하지만 올해 22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랬죠. 작년 9월 달에 과연 연말 4분기에 뭘로 띄울까 그랬을 때 삼성전자 좋을 것이다. 지금과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액면 분할하고 뭐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가격을 5만 원을 회복하는 그때쯤 됐고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은 4분기 삼성전자에 대한 회복 가능성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다 이제 10월달 할로윈데이까지 끄집어내면서 할로윈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연말 산타 랠리까지 소비가 이끌 것이다. 작년과 지금 똑같습니다. 이제 미국도요. 지금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미국 증시 4분기에 소매 판매 같은 게 좋아져서 미국 증시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외치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작년 9월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의 이슈를 보면은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참고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0.50%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미니애폴리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이번 주에 연설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연준 회의가요.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에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 기준으로 한 2주 전, 한 열흘 정도 2주 전에 이제 블랙아웃, 즉 연준 위원들의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자물쇠를 달아야 되니까, 지퍼를 달아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한 달 동안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매우 많이 나오겠죠. 특히 지금 지난 7월 달과 9월 달에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한 상태에서 지금 경제 지표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아마 시장은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매우 촉각을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요, 미국의 9월 달 마켓 PMI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미쓰리가 그랬죠. 주택 지표 좋을 거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라든가 소매 판매 업체들이 왜 실적이 좋은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업들 지표 중에 이제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8월 달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가 발표가 될 겁니다. 개인 소비는 분명히 늘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앞서서 이제 미국 국민들은 하다 이제 지갑을 열다 내구재 주문까지 증가시킬 것이다. 즉 내구재는 뭐냐면 3년 이상 쓰는 물건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니까 금리 인하하면 경제 좋아질 거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은 없지만 앞으로 돈을 풀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질 거고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8월달 내구재 주문, 예, 이것도 아마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8월달 개인소득, 개인 소비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자,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긴장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거든요. 속보치가 2.1이었죠. 잠정치가 2.0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 실무협상에서 판을 깬 이후 연준을 좀 더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연준이 2번의 금리 인하한 거는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 3분기, 4분기에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이 나와줘야지만 올해 2019년 총 미국의 GDP가 3%가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9월 26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지난 잠정치처럼 2.0이 나오든 아니면 속보치처럼 2.1이 나오든 아니면 다 잘못 계산한 거야. 야, 1.9야. 그러면 완전 비상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6일 날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6일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방향성들, 특히 지금 중국이 아니라 지금 미국 내에서 이 대선을 앞두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압박했다, 탄핵하자.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현재 민주당 내에서 탄핵을 진행시키고 있고, 물론 상원에 가면 안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문제는 탄핵을 진행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흠집내기,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을 이렇게 수면 위로 들쑤시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우 불리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바이든을 조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할 거거든요. 그 돌파구는 결국 경제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돈 벌어주면 돼. 경제 성장시키면 돼. 오직 이거 하나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분기 경제 성장률 GDP가 만약에 2.0이 나온다면 1.9가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 아마 다크서클이 이제는 그 눈밑이 아니라 무릎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하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자,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뒷목을 잡게 할 이슈가 바로 2분기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 확정치였다라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부터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방송을 하나, 돈다방 미쓰리 내 포함되는 방송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어떤 건지는 아마 실제로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장 초반에는 좀 약세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약세로 시작하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스멀스멀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고냐 스톱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스톱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갖고 있는 종목을 다 팔아라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마음만이라도 야 걱정 근심 없어 제껴 다 그냥 들이대 막 탈탈 털어 막 집 팔아 야 너 어디 비자금 같은 거 숨긴 거 없냐? 너 친정에 돈 없냐? 이런 거 해가지고 갖다가 돈을 쏟아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만 좀 고려하시고 주식시장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9월 24일 날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뉴욕 주식시장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9월의 마지막 주거든요. 9월 마지막 주 잘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